엔비디아는 과거보다는 투자 배력도가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뭐 과거만큼의 어떤 성장성을 기대하기에는 삼성은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IT에서 HBM 얘기해 주셨으니까 HBM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종목은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떠오를 텐데 요런 종목들이 지금 막 설명하실 때 언급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밑에 밸류체인에 딴 거인 걸까요? 그 IT 밸류체인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좋아하는 종목들보다는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조금 좋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테스트 장비 뭐 이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HBM이 현재 문제가 수율이 잘 안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이거든요. 이제 그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테스트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20%로 성장한다라고 보면은 테스트 장비 업체의 성장률은 30-40%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과거 투자했던 거에 비해서 2배, 3배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게 시장의 어떤 성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하부업체가 더 많은 성장 내지는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들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엔비디아는요? 이제 뭐 어저께는 이제 $100도 어쨌든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꺾인 거 아니냐? $140까지 갔었나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업체들을 이제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이라든지 뭐 테슬라, 뭐 메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 수익률이 과거 대비해서 좀 낮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항상 투자는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누구나 다 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익을 얻기 힘든 측면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이 과거 1, 2년간 지속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균열이 발생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I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늦춰지거나 그 기대감을 좀 낮춰줘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춰지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기대감이 줄이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가장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업체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애플이 이제 GPU 칩을 쓰는데 그 설계를 이제 구글한테 맡겨서 쓰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든지 아니면 뭐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뭐 AMD가 뭐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만큼의 어떤 견고한 독점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균열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거보다는 투자 배력도가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테슬라도 뭐 과거만큼의 어떤 성장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장의 성장률이 기대보다 좀 낮아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 우리가 과거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수혜를 많이 받고 이제 투자 수익을 봤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투자 배력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랑 올해까지는 미국의 중소형주 러셀 2000이었나 4000, 3000인가가 거기 수익률은 낮고 이제 빅테크 세븐이 대부분 수익률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좀 이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버핏이 애플 주식을 비중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지 않나요? 네, 절반 정도 줄인 걸로 알려져 있고. 원래 이렇게 줄여가는 스타일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되게 좀 의외이기는 하고, 그리고 확실히 빠르다. 버핏의 판단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현금 보유가 그렇게 많으시다고. 그리고 탁 폭락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미국의 소비 둔화라든지 중국의 어떤 이제 점유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미리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버핏 같은 분은 지금 같은 폭락 시기에 샀을까요? 그거는 이제 몇 달 지나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 과격하게 줄였으면 그러니까 애플을 대체할 만한 정도의 엄청난 매력이 있는 업체를 그 짧은 기간에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우긴 했겠지만 떨어졌을 때 분명히 채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과격하게 채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HBM과 IT 얘기하면 이제 국민주도 여쭤봐야죠. 삼성은 이제 SK하이닉스 분석이랑 좀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올해 뭐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았다가 막판에 좀 좋았다가 그냥 연초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네, 삼성은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BM이 정말 좀 독이 되는 HBM을 따라잡지 못했던 게 독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잘 해도 문제, 잘 못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HBM의 시장을 조금 포화시킬 수 있는 단기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해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가장 뉴트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납품은 하되 그런 수율이나 마진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런 기술 개발, 뭐 HBM 1부터 2부터 해서 3까지 한다고 봤을 때 1, 2를 띄워놓고 3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기술을 한꺼번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컨 티어가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조차도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마진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뿅하니 HBM3에서 나타나서 납품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마진까지 가져간다? 이걸 가정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독이 될 것 같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포화를 이끌 뿐이고 그리고 뉴트럴한 가정을 했을 때는 마진이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최악의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발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잡지 못해서 이제 제대로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결국엔 하이닉스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살 거면은 HBM을 시장을 좋게 보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한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나은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는 애매한 중간에 좀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러면 좋게 말씀하신 게 IT에서 HBM의 반도체 장비 테스트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하장프 ODM이라든가 바이오 제가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상반기 어쨌든 이끌었던 게 AI랑 반도체였는데 AI 반도체 다음 주도주가 되는 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가지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편하게 보는 건 조선주를 제일 편하게 보고는 있어요. 조선주가 근데 사양산업이라 이런 표현하면서 옛날 전통산업이라서 지금 AI처럼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AI처럼 그런 큰 상승의 그런 그림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노이즈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숫자로 봤을 때는 2000년대 초 중반에 그때 수주 받았던 금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 80에서 90%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 최대 호황기만큼의 지금 수주 잔고를 확보해온 상태이고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조선사들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뛰어들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중국 조선사들도 토크가 이미 다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2년, 3년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조금 이제 차별화된 수익을 보여줬던 게 이제 방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산도 뭐 엄청나게 고테크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도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는데 수요는 이제 크게 증가했었고 이제 바틀렉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호황을 이제 누렸던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좋았던 이제 업체 중에 하나였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비슷한 궤적이 저는 조선 업체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9월이나 11월 뭐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네. 소비재,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 수혜주 모아가는 것도 괜찮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 금리 인하를 좀 너무 크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과거만큼 그렇게 물론 이제 향후 몇 달간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꾸준하게 더 급격하게 나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과격한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만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했을 때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폭보다 금리 인하 폭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잠재되어 있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 3%에 물론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의 금리 인하 이후로 주가 상승을 얘기했던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금리 인하 폭이 훨씬 속도가 빨랐다.
라는 부분이 작용을 가장 크게 했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 그 정도 속도 정도만 조절해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너무 크게 인하하면은 기대하지 말자. 또 유동성 장세 뭐 이렇게 등식을 두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너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환상은 갖고 있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1월이잖아요. 네. 누가 되는 게 증시는 좋은지가 좀 이게 있나요? 아니면 뭐 상관없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뭐 정책의 안정성 내지는 이제 연속성 측면에서는 그럼 해리스 해리스가 되는 게 증시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8월에서 12월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요즘엔 코인도 있죠. 비트코인. 어떤 자산 좀 늘려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주식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견조하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뭐 다른 뭐 일부 이제 해지 차원에서 네. 이제 예금이나 달러 자산을 이제 해지 차원에서 들고 가는 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코인은 아닌가요? 코인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올해 12월에서 8월 사이에 투자 포인트에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뭐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네. 지난 주말부터 오늘 화요일까지 내일 아마 아침 9시부터 또 많은 분들 아마 MTS 열면서 지금 어떻게 될까 막 네.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한마디 투자 조언 주고 가신다면요. 저는 이제 좀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제 귀결져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라는 부분이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이제 전략,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은 뭐 주식의 몇 %, 채권 뭐 금의 몇 %, 달러 몇 % 이렇게 짰다고 하면은 그거를 최대한 이제 본인의 전략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주식 비중을 뭐 60%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70에서 80%까지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100, 뭐 120%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기존의 이제 본인의 이제 전략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격한 움직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이나 업종이나 투자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종이 있잖아요. 뭐 IT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가 크게 바뀌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포지션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하거나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유지하거나 그 어떤 원칙을 확고하게 준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사무실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폭락할 때 네. 사무실 분위기는 그럴 때는 그런 자산운용사의 사무실이라든가 증권사 사무실에는 직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개인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매도 쳐야 되나 말아야 뭐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어저께 그냥 너무 폭나고 있으니까 영상 피드백 어제 촬영이 없어서 피드백을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보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회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꿔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논의를 가장 많이 하고요, 사실. 혹시 그럼 이번 폭락 때 그 회의에서 나왔던 뭐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든가 뭐 그게 있었나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거시경제 지표가 너무 이제 과격하게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금요일 날 주가가 떨어지지만 이제 좀 바꾸는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좀 폈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향후에 며칠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방향성이 이제 확실하게 다시 반등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과격한 조정은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요. 오늘은 이제 비워놨던 걸 조금 채우긴 했어요. 오늘. 네, 왜냐면 이제 그걸 다 채우진 않았던 부분이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 양쪽 다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급격한 조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에 뵀을 때 오늘 오르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하락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20% 빠지고 한 10% 회복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던 것들은 최소 비중은 채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채워놨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내일 바로 업로드 될 건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지금 이 조정이 네. 정말 앞으로 폭락으로 더 가는 시작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이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계속 보유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폭락을 다 온몸을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어떤 분들은 조금 조정받았을 때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해서 실적 올라서 잘 되는 케이스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손절하시는 게 맞다. 뭐 이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 폭락으로 더 갈 수 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유수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뒤에 뭐 전세 자금을 내야 된다. 안 되죠. 뭐 이거는 뭐 큰일 그냥 나죠. 시장하고 무관하게 그냥 팔아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산 배분을 했다고 하면 떨어져도 막 그렇게 막 엄청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분이 되어 있긴 그래서 하니까. 어찌됐든 나는 주식은 40%만 가져가, 60%만 가져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 40에서 60%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내 자산이 다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산 배분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좀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올해 연말에 2025년 시장 전망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건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